안녕하세요. 전 아주 요란스럽게 이혼했던 남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닌데 시끄럽게 떠들어댈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절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다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요. 상상 초월할 만한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제 결혼 생활에 숨겨진 엄청난 진실이 뭐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형편에 절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어머닌 반찬 장사를 하셨고 아버진 고물과 박스 같은 파지를 주워다 고물상에 파셨죠. 아버지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데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선 한쪽 손이 없으셨습니다. 어릴 적 사고를 당해 그런 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 때문에 제가 창피할까봐 길에서 절 마주치면 못 본 척 지나치려고도 하셨죠. 아버지, 저 못 보셨어요? 얘들아, 우리 아버지야. 내가 맨날 말했었지? 우리 아버지 엄청 잘생기셨다고. 하지만 전 아버지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 친구들이 인사도 시키곤 했죠. 저희 아버진 비록 장애는 있어도 얼굴은 당시치고 굉장히 훈훈하신 편이었는데 제가 그런 아버지 외모를 자랑하면 아버진 부끄러운 듯 허허 웃으셨답니다. 그런 아버지만큼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고생하며 사신 건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의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가장은 어머니인 셈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7살 때까진 좌판에서 반찬을 파시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작은 점포를 얻어 계속 억척스럽게 반찬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땐 반찬 가게를 정리하셨고 아버지와 같이 식당을 여셨습니다. 최소한 반찬 가게를 하던 시절보다 수입이 더 좋아졌기에 그때부터 저희 집은 조금씩 더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전 다정하고 성실한 부모님 아래서 큰 구김살 없이 잘 자랐습니다. 공부든 뭐든 특출나게 잘하진 않았던 제게도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만 물려받아 외형이 꽤 훤칠했었다는 겁니다. 준수한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고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은 어머니가 물려주셨죠. 그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인기도 많았고 시내에 나가면 기획사 명함도 제법 받아왔습니다. 넌 연예인은 영 관심이 없니? 그쪽으로 잘 되면 떼돈 버는 사람도 많잖아. 에이, 연애는 뭐 아무나 하나요. 전 관심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전 연예계 쪽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쑥스러움이 많기도 했고 연기든 가수든 열정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전 끼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공부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없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효도는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최소한 인간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고등학생 땐 코피 터지게 공부한 덕에 지방 국립대를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전 우연찮게 중소기업 영업부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성격상 사바사바하긴 어려웠지만 대신 사람을 잘 챙기는 제 성격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관찰력과 세심함이 무기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장점을 잘 살린 덕에 전 중소기업을 전전했어도 조금씩 연봉을 올려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엄청 가볍고 자연스럽죠? 요즘 세상이 완전 좋아졌다니까요. 전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치 월급을 모아 아버지께 외출용 실리콘 의수를 맞춰드렸습니다.
별다른 기능은 없었지만 밖에 나가실 때만큼은 사람들 시선을 좀 덜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아버진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30을 조금 넘겼을 때 전 아버지께 기계식 의수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컵을 잡고 문을 여닫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아버지께 꼭 맞는 의수였죠.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아버진 정말 원래 있던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입던 옷 있다고 사람들이 새 옷 안 입나요? 그냥 아들이 아주 좋고 기능도 좋은 옷 사드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때부터 아버진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잃어버린 손을 사용해 보실 수 있었답니다. 처음 컵을 집어들 땐 쏟아진 눈물 때문에 정작 물은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죠. 이후 아버진 외출할 땐 주로 실리콘 의수를 착용하셨지만 일하거나 집에 계실 땐 기계식 의수를 착용하셨어요. 제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구나 싶어 정말 뿌듯했답니다. 전 어머니께도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 실리콘 의수를 선물해 드린 뒤 늘 시장표 신발만 신고 다니던 어머니에겐 처음으로 브랜드 운동화 좋은 가방을 하나 사드렸죠. 이젠 어머니도 좋은 신발 신고 일하세요. 그래야 발이 편하시죠. 계속 아프신 허리도 좀 나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결혼식 같은 데 가실 땐 좋은 가방 들고 가세요.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자식 키운 덕을 볼 날이 오다니. 그 뒤 전 어머니 생신 때마다 꼭 좋은 옷이나 가방 혹은 신발을 사드렸습니다. 형편이 조금 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은 싸구려만 사시는 모습이 가슴 아팠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하고 부모님과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며 저는 돈 버는 보람을 제대로 느끼고 싶었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한 여자와 연애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저와 아내는 제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술기운에 대화를 좀 나눴던 아내는 이후 자신의 지인인 제 지인의 아내에게 절 정식으로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해요. 그렇게 만나본 아내는 자신감도 넘치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연애를 시작하긴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전 중소기업 직원인데 비해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또 형편이 풀렸다고 해봐야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저희 집과 달리 아내는 중산층 집안의 딸이었죠. 장인께서 중견기업 임원까지 지냈다 은퇴한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내의 적극적인 밀어붙임에 우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이나 소득 차이가 나긴 했지만 아내의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니었기에 금전 관련된 별다른 갈등도 없었죠. 하지만 아내가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무래도 현실이 걱정되더라고요. 왜? 왜 고민되는데? 우리 벌써 나중에 결혼하면 애도 둘씩 막 이렇게 많이 낳자고 다 얘기했었잖아. 그거 다 그냥 한 말이었어? 아니야. 나도 너도 외동으로 자랐으니까 진짜 결혼하면 최소 둘 이상은 낳고 살고 싶었어. 너도 좋다고 해서 나도 머릿속으로 계속 우리 애들 이름까지 지어봤었고. 근데 왜?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너랑 난 벌이 차이도 제법 나고 집안 차이도 나는데 나중에 네가 결혼을 후회하게 될까 봐. 뭐?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딨어. 명훈 씨 날 겨우 그런 여자로밖에 안 봤던 거야? 돈이나 밝히는 속물적인 여자? 아내가 하도 채근하기에 자존심 다 굽히고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낸 그런 제게 서운하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계속 결혼하자고 졸랐죠. 난 명훈 씨가 직장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명훈 씨란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연애하면서 봤잖아. 나 명품도 안 좋아하고 먹는 것도 막 국밥, 분식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 비싼 레스토랑 같은 건 관심도 없어. 나 명훈 씨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애처롭게 말하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고 아내의 주도하에 빠르게 양가 인사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 어찌나 살갑던지 부모님은 아내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앞으로 잘 지내보세. 장인장은 솔직히 제게 그렇게 살갑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어요. 곱게 키운 외동딸을 조건적으로 부족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가 달갑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두 분은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예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린 큰 잡음 없이 연애 2년 만에 결혼할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한 뒤 전 아내에게 아이 계획부터 언급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요. 우리 그래도 신혼은 즐겨야겠지? 당신도 빨리 아기 가지고 싶다며. 아긴 언제 가지는 게 좋을까? 있잖아, 명훈 씨. 아니, 여보, 아기도 좋지만 우리 2년만 신혼 좀 가지면 안 될까? 신혼은 2번 다시 안 오는 거잖아. 아낸 제게 신혼을 조금 가진 뒤 아이를 갖자고 하더군요. 당시 제가 아직 30대 중반이었고 아낸 저보다 2살 어렸기에 그렇게 조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했죠. 아이를 안 가진다는 것도 아니었고 임신하면 가장 고생할 사람은 아내였으니 아내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우린 알뜰살뜰 저축도 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도 보러 다니고 돈을 따로 모아 한 번씩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 와중에 전 저희 부모님께 하듯 장인 장모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도 도무지 두 분과 친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갈수록 절 향한 두 분의 태도는 더 쌀쌀맞아졌죠. 따로 전화를 드려도 살갑게 다가가려고 해도 돌아오는 건 그냥 냉대뿐이더군요. 장인은 장인이지만 장모가 갈수록 절 개무시하더라고요. 어느 날 장모는 제가 뻔히 앞에 있는데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다른 집 사이들은 의사에 변호사에 하다못해 집안이라도 좋다는데 뭐 한 개라도 마음에 드는 면이 있어 예뻐라 하지. 순간 너무 상처가 되더군요. 아는 발끈하며 화를 냈는데 저에게서 몸을 돌리고 앉아있던 장모가 그런 아내를 딱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곤 시선을 제게 돌리며 갑자기 보물 터지듯 속으로만 쌓아오셨다던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아이 좀 들으면 어때서? 난 맨날 속이 타들어가는데 너네 맨날 김서방만 편들어? 엄마. 그래, 내가 네 엄마다.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못마땅한 거야. 김서방, 내가 더는 못 참겠어서 하는 말인데 나 솔직히 처음부터 자네 진짜 마음에 안 들었네. 근데 선진이가 자네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늙을 거라고 으름장까지 놓길래 하는 수 없이 자네 허락한 거야. 생각해보게. 자네가 집이 잘 살기라나? 아니면 직업이 좋나? 그것도 아니면 돈이라도 잘 버나? 뭐 하나 우리 딸보다 나은 게 없잖아. 그래도 기왕 결혼한 거 정 좀 줘보려고 했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자네 볼 때마다 우리 집도 선진이도 수준이 낮아진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다고. 나중에 자네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걸세, 내 마음을. 장모님, 저도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 비해 부족한 건 맞지만 그게 이런 모욕을 받을 만한 잘못은 아닌 것 같네요.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 건 더더욱 잘못된 것 같고요. 저도 두 분과 친해지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싫으시다니 더는 눈치 없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랐지만 저는 당혹스러움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시큰거리는 코끝을 무시하며 할 말은 했죠. 거기서 위축되거나 눈물이라도 떨구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말에 장모는 기가 차다는 듯 하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큼하며 인상을 쓰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두 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긴 싫더라고요. 비록 전처럼 장인 장모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이후 전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는, 특히 장모는 갈수록 대놓고 절 더 무시하더라고요. 선진아, 다음 달에 아버지 친구들이랑 가족 모임 있으니까 너도 알아두거라. 아참, 김서방 자네는 안 와도 되네. 아빠, 가족 모임인데 왜 내 남편 오지 말래? 얘 이선진, 네 아버지가 괜히 그러시겠니? 중소기업 영업이나 뛰는 사이 뭐 자랑거리라고 데려가.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최소한 사람이 그렇게 앞에 있으면 무시하진 않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아휴, 못나 빠졌으면 가만히라도 있지. 이렇게 사사건건 할 말은 다 하니까 자네가 더 미운 거네. 하지만 참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늘 제 편을 들며 화를 내주는 아내가 있어 견딜 수 있었답니다. 장인 장모야 1년 365일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걸 생각하면 뭐 만나봐야 10번 남짓 만나는 거니까요. 솔직히 아예 처가에 안 가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외동딸인데 사위인 저도 얼굴만은 비춰주면 좋겠다는 아내의 부탁에 한운 수 없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부터 아내마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결혼한 지 2년도 지났으니까 우리 슬슬 아이 가질까? 솔직히 난 싫은데. 나 솔직히 애 별로 안 가지고 싶어. 뭐? 결혼 전엔 내가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다니까 당신도 무조건 그러고 싶다며? 이제 약속한 2년도 지났으니 저는 다시 아이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갑자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황당해하는 제게 얄밉도록 뻔뻔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나 지금이 딱 좋단 말이야.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애 낳으면 일에도 지장 가고 몸매도 망가지잖아. 난 이 젊음을 최대한 오래 누리고 싶어. 아니, 솔직히 애 낳느라 내 인생 망가지기 싫어. 우리 그냥 아기 가지지 말자. 지금 장난쳐? 물론 애 때문에만 결혼한 건 아니지만 인생관이 다른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겠지. 노력하다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 시도도 안 하겠다고? 당신 웃긴다? 내가 당신보다 돈도 잘 벌어, 집안도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내가 애 좀 낳기 싫다는 거 지금 화내는 거야? 나 진짜 서운하다. 기가 막혀 따져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절 몰아세웠습니다. 실은 그전부터 조금씩 절 향한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이를 안 갖겠다니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 뒤 몇 번 다 아내에게 말을 꺼냈지만 아내는 아예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런 아내는 갑자기 앞으로 돈을 각자 관리하자고 말하더군요. 나 그동안 당신 눈치 보느라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샀어. 백화점 가서 명품백도 사고 싶고 1인당 2, 30만 원씩 하는 파인다이닝 식당도 가고 싶었단 말이야. 당신하고 같이 돈 관리하니까 너무 숨 막혀. 내가 궁상 맞아지는 기분이야.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전 아내의 소비에 대해 간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한답니까? 그리고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뜰한 편이었어요. 집안과 벌이가 달라 그런 쪽에서 부딪힐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저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서로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하고 경제관념도 맞았으니 더더욱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저 때문에 숨이 막힌다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전 맹세코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그 어떤 간섭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누가 뭐래? 내가 뭘 했다고 갑자기 나 구두쇠 취급이야. 당신이 뭘 안 했어도 당신이 워낙 알뜰하게 구니까
나도 눈치가 보여서 마음대로 돈을 못 썼다는 거야. 솔직히 나 명품도 좋아하고 별로 알뜰하지 않아. 연애할 땐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나 도저히 이렇게 평생을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맞춰서 그런 척 했다는 거야? 연애 2년, 결혼 2년, 이렇게 4년 동안을? 아내의 솔직한 말에 머리가 다 띵하더라고요. 씀씀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이 문제도 돈 문제도 아내가 제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경제권을 분리한 뒤 아내는 점점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완전 고삐가 풀렸던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까지 자주 만나고 다니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요. 그동안 당신 눈치 보느라 술값까지 아끼고 살았단 말이야. 이제 나도 숨통 좀 튀면서 살자, 어? 그래도 적당히 좀 해야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당신이 번 돈 쓰는 거 간섭하기 싫은데 사치도 작작 좀 하고. 당신 이번 달에 사들인 옷이랑 가방만 몇 개인 줄 알아? 당신이 월에 1,000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던 전 하루는 너무 화가 나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반쯤 풀린 눈으로 절 똑바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곤 제 자존심을 긁어버렸죠. 능력도 없는 주제 꼴의 남편이라고. 갑자기 변한 아내였지만 그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하는 약간의 기대는 그날로 부서졌습니다. 그런 말을 내뱉은 뒤 아내는 침대로 가서 바로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조차 뵈러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가서도 뚱에 있기만 하던 아내를 보며 부모님도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변한 지 1년쯤 됐던 어느 날 또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는 제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전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내가 진짜 외모 그까짓 거 길어봐야 얼마 못 간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뭐라고? 취했으면 잠이나 자. 사람 속 긁지 말고. 왜? 기분 나빠? 잘난 게 하나도 없으면 납작 엎드리기라도 할 줄 알아야지.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당신 그나마 봐줄만한 게 그 외모 말고 뭐가 있어? 엄마가 외모 얼마 못 간다고 그렇게 뜯어말릴 때 내가 들었어야 됐는데. 5년이나 보니까 이젠 아무 감정도 안 든다고. 고작 5년. 아니지. 정 떨어져 간 지 1년 다 됐으니까 4년이지. 고작 4년 뜯어먹을 외모에 넘어가선 이런 조건도 안 맞는 결혼을 하다니. 아휴, 내가 정신 나간 여자지 내가. 콩깍지 벗겨지니까 이제야 현실이 보인다고. 내 친구들은 다 사짜 남편 둔 덕에 떵떵거리며 사는데 아우 지겨워. 뭐 지겨워? 내가 당신더러 만나달랬어? 내가 분명 말했지. 진짜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그때 당신 속물 취급하지 말라고 매달린 건 당신이잖아. 근데 결혼 전에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당신도 당신 부모도 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야말로 지겨워.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미안해야지. 아무리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당신 때문에 엄마 아빠랑 계속 다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부모님이 반대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맨날 친구 남편이랑 당신 속으로 비교하는 것도 이젠 다 짜증난다고.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미안해야지. 가만히 있던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만나달라, 결혼해달라 한 건 당신이니까. 화낼 사람은 저였건만 아내는 자기가 먼저 발을 쿵쿵 구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또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1년 새 사이가 안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너무 상처가 크더군요. 그렇게 서로 사이가 잔뜩 뒤틀린 상태에서 전 다음날 새벽같이 1박 2일 일정의 지방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이튿날 어머니께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명훈아, 어디니? 너 엄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저 지금 지방 출장 와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뭐? 오늘 토요일인데?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제 왔는데 오늘 저녁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휴, 이걸 어쩌냐? 난 너 집인 줄 알고 전화한 건데. 네 아버지도 지금 친구 아들 결혼식 있다고 전주 내려갔거든. 엄마, 아무래도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 대굴대굴 구를 정도는 아닌데 걸음도 겨우 떼고 있어. 아휴, 이대로 혼자 병원 가는 거 무리일 것 같다. 네? 디스크가 터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식당을 시작하신 뒤론 디스크를 달고 사셨죠. 그런 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시다 허리를 삐끗하셨는지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는 연락을 하신 겁니다. 우선 전화를 끊은 전 급한 대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아버지도 안 계신다는데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 지금 집이지?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가봐줘. 어머니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 같대. 아무래도 혼자 병원에 못 가실 것 같다는데 당신 병원 좀 모시고 가서 입원 수석도 좀 밟아줘. 아버지가 지금 전주 내려가셨대. 우리 집에서 부모님 댁까지 차 타면 20분이면 가잖아. 아무리 전날 대판 싸우기까지 했다지만 그래도 아직 가족 아니겠습니까? 전 최소한 아내가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아우, 싫어. 나 오늘 친구랑 야구 보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표도 주말이라 겨우 예매했는데 거기 가면 나 늦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 혼자 꼼짝도 못하고 계시다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좀 가줘. 어? 아우, 싫다니까. 내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당신 진짜 너무하다. 당신 부모님이 이런 일 생겼어도 이랬을 거야? 아무리 우리 사이가 요즘 안 좋아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면 뭐 내 생활도 없이 다 희생해야 돼?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면 자식인 당신이 챙겨. 당신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당신 어머니까지 야구 대신 챙겨야 돼. 아이, 급하면 119 부르시라고 하든가. 끊어. 나 지금 나가야 돼. 여보, 여보. 다급히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전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 결국 119를 부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회사 거래처에 양해를 구한 뒤 바로 서울로 달려왔죠.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혼자 입원까지 하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도착한 지 2시간 뒤쯤 병원으로 달려오셨고요. 전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닌 그런 절 보며 오히려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닌 디스크가 터지신 게 맞았습니다. 어머닌 처음엔 보존 치료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디스크는 웬만하면 수술을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하지만 어머니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결국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그렇게 처음 입원부터 시작해 검사하고 수술을 기다린 시간, 수술 후 회복한 시간을 다 합쳐 어머니 꼬박 한 달이란 긴 시간 동안 입원한 후 퇴원하셨답니다. 그동안 아내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뵙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가 아예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내 또한 뭐가 기분이 나쁜지 제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죠. 전 어머니 몸이 좀 회복되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던 아내의 태도에 우리의 불화를 짐작은 하고 계셨고요. 그전부터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가뜩이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더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내와 이혼은 잠시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제 더는 아내와 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퇴원하신 뒤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신 것 같아 전 이제 그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남보다도 못하니 결혼 생활을 더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전 아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명훈이 너 잘 지내지? 아우, 난 진짜 요즘 지옥이다, 지옥. 육아지옥. 우리 쌍둥이 낳은 거 알지? 둘 다 이제 2돌 지났는데 완전 꼬마 악마가 따로 없어. 물론 내 자식이니까 예쁘긴 하지만 제발 빨리 좀 커졌으면 좋겠다, 야. 아차, 미안해. 네? 뭐가요? 아니, 니들 사정 아는데 괜히 애들 자랑한 것 같아서.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경솔했다. 너무나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 난임센터 같은 데는 다니고 있어? 너 애 꼭 갖고 싶어 했잖아. 전 오랜만에 저와 아내를 주선해준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아 고충을 털어놓던 지인이 대뜸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며 체근했더니 아주 황당한 진실이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뭘 자꾸 물어. 너희들 선진 씨 문제로 애 못 갖고 있던 거 아니었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던데. 선진 씨 예전에 무슨 일인지 산부인과에서 검사 받았는데 거의 임신이 힘든 몸이라고 했대. 민감한 문제니까 굳이 너한테 아는 척은 안 했지만 네가 그래도 선진 씨랑 결혼한다길래 난 네가 선진 씨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싶었지. 근데 뭐야, 눈치를 보니까 너 설마 몰랐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와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불임에 가까운 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몸이었기에 아내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아서 그런 거짓말을 했겠거니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배신감에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뭔가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자신의 원래 씀씀이도 몸 상태도 모두 거짓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기에 설마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도 있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몰래 아내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아내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는 건 아닐까는 나쁜 상상력 때문에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워낙 흉흉한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업체에 문제가 생겨 전 결과를 받는 데만 3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전 드디어 회사 앞 카페까지 찾아온 흥신소 직원에게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아니, 이건... 놀라셨죠? 이선진 씨 술집을 그렇게 드나들더라고요. 선수라고 불리는 술집 남자들 있죠? 그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꽤 유명하던데요. 남자 바꿔 앉혀가면서 비위만 잘 맞추면 돈도 잘 쓰는 유부녀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게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더군요. 아내는 숨겨둔 과거는 없었는데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숨긴 실체는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사이가 틀어진 지 약 1년 사이에 술집에 남자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경제권을 분리한 거였어요. 그 증거 사진들을 보는데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 대박인 사실 하나가 남았더군요. 그건 바로 장인도 40대 초반이라는 한 술집 여자 바람이 났다는 거였어요. 이건 이선진 씨 뒤를 캐다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이선진 씨랑 그 부친이 서로 사생활이 지저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이 사진 보이세요? 이선진 씨, 그러니까 명훈 씨 아내랑 장인이랑 어떤 여자가 셋이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이요. 이 여자가 누군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명훈 씨 장인이랑 바람난 술집 여자입니다. 좀 멀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선진 씨랑 명훈 씨 장인이 막 다투는 것 같았어요. 대충 내용이 엄마가 알기 전에 빨리 헤어져라.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술집 여자 만나냐. 싫다. 평생 나도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살 자격이 있다. 네 엄마랑은 중매 때문에 결혼한 거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막 이런 거더라고요. 명훈 씨 장인이 이선진 씨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너나 술집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끊어라.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부녀가 다 술집 여자랑 남자 만났는데 빠져선 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그 직원 말로 원래 장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아는 그날 우연히 상간이와 데이트하던 장인을 목격하고 현장을 덮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집안일이었으니 너무 창피해서 고개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집안에선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흥신소 직원과 헤어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머리가 멍한 상태여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는 아주 뻔뻔한 말을 내뱉었죠. 당신 회사지? 우리 엄마 방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든?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대. 병원 가보니까 대퇴골이 골절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수술한다는데 수술 전후로는 금식해야 한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치셨다는데 걱정도 안 돼? 당신 우리 어머니 다치셨을 때 야구 보러 갔잖아. 문병도 한 번 안 오고.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아내는 제게 장모의 입원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솔직히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분노만 남은 상황에 평소 절 그렇게 무시했던 장모 걱정이 됐겠나요? 제 무심한 말에 아내는 잠시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돈도 없는 인간이 쪼잔하기까지 해선 아무튼 용건만 말할게. 우리 엄마가 금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초밥 먹고 싶다고 하거든. 저녁까지 먹어도 된다니까 엄마 늦지 않게 드실 수 있게 퇴근하고 당신이 초밥 좀 사와. 당신이 사가. 그리고 장인어른도 있잖아. 아이, 아빠는 어디 갔는지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우리 회사 근처 초밥집 다 별로야. 당신 회사 근처에 맛있는 데 있잖아. 나 퇴근하고 거기까지 들르려면 오래 걸리니까 아이, 당신이 그냥 좀 사와. 평소에 뭐 사인으로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나 이제 다시 일 들어가야 되니까 끊어.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땐 코빼기도 안 보인 주제에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전 멋대로 끊어진 전화를 보며 혀를 찼죠. 그래서 제가 결국 장모에게 안 갔냐고요? 아니요. 전 퇴근 후 장모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6인실에 입원했던 장모가 침대 기대에 상반신을 세운 채 절 쳐다봤어요. 언제 왔는지 아내와 장인도 도착해 있더라고요. 손에 그거 뭐야? 초밥이라기엔 쇼핑백이 너무 얇잖아. 아이, 초밥 사오란 말 까먹었어? 뭐야? 아이, 자넨 초밥도 안 사왔으면서 여길 왜 와? 아이, 사람 짜증만 나게. 제 손엔 아내가 말한 초밥 대신 얇은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절 보며 아내도 장모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전 그들 보란 듯 씩 웃었어요. 그리곤 장모의 상바신 앞에 올려져 있던 침대 테이블에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뭐야, 자네. 아, 이건 사진이잖아. 어? 이거 선지 너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건 당신 아니야? 뭐? 나랑 아빠? 이게 뭔데? 어? 뭐긴 뭐야? 더럽고 지저분한 당신 가족 실체가 들어있는 사진이지. 그게 뭐였냐면 말이죠. 바로 아까 흥신소 직원에게 받아둔 증거 사진들이었답니다. 아내가 뻔질나게 술집에 드나들고 있는 증거와 장인과 상간이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요. 그중엔 아내가 술집 남자들과 진하게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순간 아내와 장인 장모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전 유일하게 그 상황을 알지 못했던 장모에게 속 시원히 말했습니다. 자네 이게 대체 뭔가? 장모님 딸이요. 그동안 돈 펑펑 써가면서 술집 남자들 만나고 있었다네요. 거기서 호구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했나 봐요. 아, 그리고 거기 장인어른 사진 왜 있냐면요. 어쩜 부녀가 그렇게 똑같은지. 장인어른도 웬 술집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네요.
여러 남자 바꿔가면서 논 제 아내랑 다르게 한 여자랑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으셨대요. 아, 장인어른과 집사람은 서로 사생활이 지저분한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장모님한테만 숨긴 거였대요. 놀라셨죠? 당신 이걸 왜 하필 여길 가져와? 대체 이걸 어떻게... 제 폭로의 장모는 거의 턱이 빠지기 직전이더군요. 장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아내는 병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 애가 힘든 몸이라며? 그걸 속이고 나랑 결혼했더라? 어? 그건 어떻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평생 그걸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냐? 당신이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난 사기당한 거야. 사기는 무슨 사기야. 난 그냥 그땐 당신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거지. 변명은 집어치워.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걸 알고 당신 나한테 또 뭘 속였을까 싶어서 혹시나 하고 뒷조사 해본 거야. 야, 당신도 장인어른도 참 대단하더라. 그런 주제에 나한테 뭐? 초밥을 사와? 우리 어머니 다치셨을 땐 본 척도 안 한 주제에? 내가 그런 당신 너무 기가 차서 오늘 망신 제대로 주려고 찾아온 거야. 전 그렇게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병원에 갔던 겁니다. 골절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했던 장모는 뒷목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장인이 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이 자식이 감히 사람 많은 데서 날 망신 줘? 이 가짜는 놈이. 하지만 전 그런 장인의 손목을 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차게 팽개치며 장모와 장인을 비웃어줬죠. 그렇게 중견겹 임원까지 지낸 집안이다. 딸을 대기업까지 보냈다 잘난 척하면서 날 무시하더니 당신들 수준은 최악이었네요. 이렇게 잘난 집안이라 오히려 정상적인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전 더 이상 이런 지저분한 집안이랑 안 엮이고 싶으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맙시다. 예? 창피한 줄 아세요? 야, 김명훈, 야! 전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에 준비해간 이혼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낙에 받쳐 절 부르던 아내를 뒤로하곤 유유히 병실을 나왔어요. 병실 사람들은 아내와 장인 장모를 향해 수군거렸는데 세 사람을 제대로 망신 준 것 같아 아주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온 전 짐을 대충 싸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그 집엔 처가에서 도와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제 돈과 부모님의 약간의 지원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거야 재산 분할할 때 돈으로 받아내면 그만이었죠. 세상에, 아유 어떻게 그런 콩가루 집안이. 차라리 애가 없길 천만다행이구나. 제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속상해하시면서도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난리 났잖아. 완전 개판 5분 전이라고. 원래도 개판이던데 뭘 그래?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당신 가고 나서 우리 엄마가 아빠 머리털 다 뜯어놓겠다고 난리쳤어. 엄마가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까 아빠는 그대로 도망쳤고. 근데 엄마 냅다 내 뺨까지 내려치는 거야. 아빠 바람 숨긴 나도 똑같다면서. 바람 핀 건 아빠인데 왜 나한테 난리야? 장모에게 뺨을 맞은 아내는 짜증이 나서 다음날 장모의 수술을 보러 가지도 않았다더군요. 장모 보호자도 없이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수술을 받은 장모는 아내와 장인 모두에게 저주가 담긴 문자를 퍼부었는데 장인은 또 아내를 쥐잡듯이 잡았다고 해요. 나 때문에 바람 걸린 거라고 아빠가 내 탓을 하잖아. 누가 바람 피우래? 아무튼 나랑 이혼하려면 나랑만 얘기하지. 왜 우리 가족을 다 들쑤셔? 창피당하는 게 싫었으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애초에 제대로 살았어야지. 안 그래? 난 그렇게 날 무시하길래 니네 가족은 얼마나 잘났나 싶었다. 그런데 순 개차반의 거짓말쟁이. 당신 가족은 내가 아는 사람 중 최악이었어. 어차피 당신 나한테 남은 감정도 없다며? 서로 볼장 다 봤으니까 질질 끌지 말고 이혼하자. 이 더럽고 추잡한 여자야.
마지막까지 제게 난리치던 아내의 전화를 저는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하며 처가를 풍비박산 내버렸어요. 아니, 원래 박살난 집의 실체를 드러내준 것뿐이었죠. 어차피 아이도 없었으니 이혼은 금세 끝이 났습니다. 다만 아내는 이혼하며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야 결혼 기간이 3년밖에 안 됐으니 크게 할 것도 없었지만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으니까요. 계속 술집에 가서 남자들 만났던 것과 처음부터 몸상대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 두 가지 이유로 아내는 저에게 많은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제게 위자료를 덜 주려고 발악을 했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그래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끝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위자료를 합의했으니까요. 아내가 특정 상간남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 돈을 내고 술집 남자 여럿과 놀아난 것이기에 상간남 소송을 걸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장모가 장인들을 캐서 장인과 바람났던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스스로 몸을 회복한 장모는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의 돈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데 오히려 장인이 장모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선진 그 여자 아빠는 유책 배우자잖아. 그래서 이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대신 네 전처 엄마한테 생활비든 뭐든 싹 끊어버린 모양이야. 싫으면 이혼하자고. 그 와중에 이선진 그 여자도 자기 부모한테 손절당했대.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저와 전처를 이어줬던 지인에게서 전해 들었답니다. 지인의 아내가 제 전처의 지인이었으니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처간 가족끼리 아주 갈갈이 찢긴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 전천 자기 부모 집에 발도 못 들이고 있다고 해요. 장모는 장인의 바람을 숨긴 데다 장인처럼 술집에 드나든 전처에게 실망했고 장인은 전처 때문에 자기 바람이 들켰다며 전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제게 그렇게 못 배웠다 별 볼 일 없다 하며 깎아내리더니 정작 제일 볼품없는 인간들이 바로 그 집 식구들이었던 거죠. 한편 전천 지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제 지인의 아내는 전처와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지인 아내의 대학 동문들이 전처 회사에 몇 있었다고 하네요. 전처 때문에 제게 한바탕 사과를 해야 했던 지인의 아내는 열이 받아 전체 실체를 그 동문들에게 쫙 퍼뜨렸다네요. 그 결과 회사엔 알게 모르게 전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사생활 논란은 전처의 업무에 큰 지장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결국 위에서 깨지고 이미지도 엉망이 됐던 전처는 창피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던 거죠.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 뒤 처가와 전처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지인과 지인의 아내 또한 전처와 결혼했거든요. 뭐 알려면 알아낼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이혼한 사람의 근황이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콩가루 집안이 잘 지내면 얼마나 잘 지내겠습니까? 장인 장모가 결국 이혼은 했는지 전처가 다시 다른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남 무시할 줄만 알고 정작 자신들의 내면 엉망으로 가꾼 그들이 결국 잘 살지는 못할 거란 사실이요. 전 그런 한심한 집안과 엮였던 과거를 잊으려 노력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 저는 영업 경력을 인정받아 한 중견기업으로 이직도 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제 기준에선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높아진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던 전 얼마 전엔 저희 아버지 의수도 새로 맞춰드렸습니다. 전에 쓰시던 의수가 많이 낡아졌거든요. 어떠세요, 아버지? 전 거보다 훨씬 가볍고 힘도 잘 들어가는 것 같구나. 근데 이거 비쌌을 텐데. 에이, 아버지 아들 이제 돈 잘 벌어요. 남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이 정도도 못 해드릴까 봐서요. 앞으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그저 오래오래 건강만 해주세요. 어머니도요. 전 어머니께도 좋은 선물을 하나 해드렸어요. 바로 어머니께서 평생 꿈으로만 간직하시던 하와이에 모시고 다녀온 거죠. 물론 아버지도 함께요. 세상에, 아유, 저 바다색 좀 봐. 내가 죽기 전에 여길 와보다니. 정말 고맙다, 명훈아. 꽤 큰돈이 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서 눈물까지 흘리시던 어머니를 보니 그깟 돈 10번이고 100번이고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도 부담스러워 하시기에 그냥 두 분의 칠순 선물을 미리 당겨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 아버지 칠순 때도 어머니 칠순 때도 칠순 잔치도 열어드리고 선물도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혼도 한마당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 제게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에 아마 당분간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는 갖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 암호하거나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냥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동안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두 분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싶어 자꾸만 가슴이 아려오거든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려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직업이 좋다고 한들 그런 세속적인 것들만으론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무언가를 탐내고 그 욕심을 채우려 남의 마음에 상처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하더라고요.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그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행으로만 향할 뿐입니다. 제 전 장인 장모와 전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께선 꼭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